네, 화물연대 총파업 열 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외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회의 결과 브리핑 직접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엄정 대응 방침은 계속 유지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역시도 정유, 철강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 이미 다 준비된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자, 이런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국무회의 주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저희가 이제 좀 도입된 걸 살펴보면은 이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행정력으로나 강제력으로 동원할 수단이 없어가지고 1차 화물연대는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다시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아마 문재인 지금 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같은데 그때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보조금 철폐까지 얘기를 하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16일 만에 접고 현장에 복귀했던 사례가 그게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된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물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화물연대 간에 정부가 그 접점을 찾기 때문에 그동안은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16년 만에 발생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경제가 대단히 엄혹한 상황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대로 고금리 시대에 정말 이게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이 초유의 상황이 온 데다가 지금 과거 같은 태평성대 같은 정말 경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때 정말 우리의 물류이자 혈맥 같은 정말 우리의 국가의 대동맥을 딱 막아 세우면서 정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경제와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를 양쪽으로 볼모를 잡으면서 정부 보고 일몰제 당장 지금 우리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제도해달라. 네. 이거 그다음에 품목 확대해달라.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가 일단 3년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3년간의 시간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3년 후에 충분히 정부가 재협상을 해도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그 민노총의 떼쓰기에 다름이 아니고 화물연대가 저는 정말 이거는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발목 잡고 볼모 삼아서 국가를 협박하는 정부를 협박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 충분히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주고 3년이라는 분명히 유예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 대치하겠다는 거는 정부가 그렇게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엄정 대응 입장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됐던 내용이 업무 복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명시한 대목도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부의 대응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당연히 보복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법률을 추가로 위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 노사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데요. 노사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기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정치를 하셔야 돼요. 6월 달 파업을 했을 때 소위 정부가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적어도 빨리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입법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다음에 노사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앞뒤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 개시 명령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겁니까? 정부가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6월 달에 적어도 6개월 동안 국회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입법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합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에서 파업을 통해서 뭐 지금 정부는 운송 거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송 거부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우가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
소위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하고 그다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섭이겠죠. 1차 교섭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정부가 강대강 형태로 가서 예를 들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차밖에요. 전 그렇다면 헌법 정신에 입각하더라도 충분한 교섭이 필요한데 저희 경제가 어려진다라고 하는 단일한 이유 때문에 교섭이라는 절차와 관련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내는 것 자체들은 오히려 정부가 강대강으로 사태를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전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엄정한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과 함께 교섭의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땐 저렇게 몰이를 하는 방식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화물연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내놓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교섭 권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는 협상안 마련해서 가는데 정부가 오히려 파업 중단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해나갈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지금 이 파업을 해서 그러니까 업무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 사유가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네. 사실 지금 이 화물 연대의 이 화주들에 대한 이 법적 정의가 노동자로 볼 것인지 개인사로 볼 것인지 좀 애매한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보조금 문제도 안전운임제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약간 보조금 형태 같은 건데 이게 과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는 돈의 성격이 맞느냐 이게 정말 표준 운임제 그러니까 운임에 대한 대가 여부를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대한 약간 성격도 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 이렇게 안전운임제를 좀 보장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좀 정밀하고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양쪽이 좀 협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이제 정부는 이제 이런 거죠. 일단은 그러면 업무를 복귀하면서 협상을 이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워낙 지금 사안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지금 건설 현장의 시멘트 출하량이 멈췄고 지금 그러니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쨌든 뭔가 전향적인 걸 갖고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든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멈추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그럼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럼 몇 퍼센트가 복귀하고 하는 이런 좀 절충점과 협상을 통해서 일을 좀 진전해야 되는데 지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복귀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물밑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민주노총을 배후로 하는 화물연대가 과연 이렇게까지 저는 어떤 협상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뭐 이것도 협상의 진척이 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 노적인 타협점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중재 역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어떤 협상안도 마련을 하거나 중재를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업을 제가 알기로 6월 달에 6, 7일인가 있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파업을 갖다가 중단한 거겠죠.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올해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입법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입법 과정에 대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죠. 여야가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걸 여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약속을 누가 했냐? 정부가 했거든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을 제출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을 제출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화물연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한 하나의 안은 있습니다. 3년간 유예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3년간 유예하자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월 달의 약속보다 더 후퇴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 그때는 입법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그냥 유예만 하는 거니까. 전 그렇다면 3년간 유예하되 저도 품목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뭐 내년 6월 달 이내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소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꼭 입법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게 되면 한 발도 나가지 않으면서 모든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처벌과 예를 들면 다양한 제재 조항을 만약에 제시한다고 얘기하면 화물연대가 돌아서서 받을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3년 어떤 유예라고 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해서 소위 화물연대에게 어떠한 방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결합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을 견실하게 기한 내에 합의하게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저는 해야지만 이 사태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법화 기한까지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문제는 정치가 푼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이제 여당이 쥐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종욱 행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거는 정부가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지만 그럼 야당의 책임은 없느냐? 야당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 거는 팔짱 끼도 뭐 불구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정부는 그나마 3개월 동안 일몰을 유예해 놓고 그때 가서 일몰제라고 해서 반드시 그때 가서 그 뭐 문을 닫자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데다가 여러 가지 여기 법적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이 운임제를 그러면 안전 운임을 봐야 될지 아니면 성격상 표준 운임으로 봐야 될지 여러 가지 그 논쟁적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3년간 약간 절충하고 유예가 가면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팔짱 끼고 하면 당신들이 여당이니까 이 문제 풀어봐라는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당이 다른 법안만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민주당이 완력을 써가지고 물리력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말로 서민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 그러면 여당을 압박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전향적 자세로 나가야지 이렇게 당신들 책임졌으니까 알아서 해보세요라는 태도는 저는 좀 야당도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167석이 가진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좀 협조 정신을 좀 발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 1차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원래 마지노선이죠. 법정 처리 시한이 있으니까요. 법정 처리 시한 결국에는 넘겼고 정치권에서 이제 2차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 정기국회 마지막이 이제 9일인데 그때까지는 좀 합의안 마련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2+2 여야 협의체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만남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이 되고 결국에는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당장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고 정기국회 안에 안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죠. 견제 방식은 삭감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증액 요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많은 내부의 갈등들이 분명히 있고 이 갈등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이게 예산인 건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야가 합의한 건 그거죠. 예산과 국정조사를 연계한다. 이건 합의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준비해서 국정조사를 시행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얘기했더니 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느냐? 이걸 또 연계시키는 부분이 집권 여당이 지금 이걸 연계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정조사 안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지 말라라고 합의한 내용이 없어요. 해임 건의안은 누구한테 물어본 거냐면요.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대통령, 국민 여론이 적어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는 경질하고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여론조사가 높고 최근에 유가족들께서도 이런 어떤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서 행안부 장관을 파면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건 별건인 거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것도 과반수만 넘으면 가능한 권한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동의하고 있고 유가족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묻는 건데 이걸 왜 갑자기 소위 지금에 있는 국정조사나 예산안과 같이 건의전 이유를 모르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집권 여당이 분리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그리고 거부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예산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같이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예산안 발목 잡기라고 어찌 보면 태클을 걸 수 있는 요소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예산안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할 걸 사실 민주당도 충분히 예상할 대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 있기 전이라도 그 사이에 이런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으면 어땠을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제 생각에도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고려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분명히 듭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무슨 정치적 판단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 상황과 했을까요? 관련해서 적어도 국정조사와 예산과 관련해서 소위 민주당이 나름대로 유의미한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해임 건의안을 활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어떤 경질 파면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여론조사의 내용들을 들어봐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이 정부가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의 수준을 행안부 장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를 계속 수사를 말씀하시는데 수사와 관련해서 만약 유법이 나오게 되잖아요. 예. 행안부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고 싶어도 유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위법이 나왔으면 장관직을 수행을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 적어도 정부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질하는 정도는 돼야 국정조사에 대한 어떤 집권 여당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늠자로 제출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예산안과 연결지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해임 건의안은 정무적인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주당은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걸 예산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대 정당 혹은 이제 이런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고 신뢰가 지켜져야 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45일간의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국정조사 한다. 다만 또 시기에 따라서 이걸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우리가 조사가 미진하다면 그렇게 합의했어요. 그 합의해서 합의 안에 서명한 지 원내대표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그 다음날 해임 건의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계획서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우리가 다시 책임을 묻겠다고 사전에 합의를 하던가요? 왜 거기에서는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에 놓고 우리가 45일간 우리가 그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해임 건의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말이죠. 예산안은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 첫 해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국민의 공약한 거, 정책한 거 이런 것들을 가계부를 짜가지고 국민에게 우리가 민생 경제를 한번 선보이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저는 그러면 민주당의 가계부로 민주당이 짠 가계부로 대통령이 나라 살림 운영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사리 예산안에 합의했으면은 최소한 감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그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감액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예산안도 지금 이렇게 어쨌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하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당신들이 여당이니까 한번 정말 예산은 우리가 우리가 거부할 테니까 한번 우리가 짜준 예산을 해보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준 예산 한번 가보든지 이렇게 저는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야정 소회의체가 또 운영됐으니까 좀 빨리 저는 신뢰의 정신을 살려서 추진하는 게 맞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전 안보실장 결국엔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1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후에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죠. 그 후에 오늘 구속 결정된 후인 오늘에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이다. 이렇게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긴 어려운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문 전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서훈 원장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아, 네. 실제로 이런 저희 대북 전문가들이 만들어지려면 20-30년이 걸려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신뢰 자산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냥 북한도 마찬가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아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오랜 동안 협상을 해오고 협상 과정에 신뢰가 쌓여온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하나 잃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큰 손실인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국가안보실장으로 본인이 임명해서 했던 서훈
원장이 구속되는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침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의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과정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네. 좀 법원의 그 구속영장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법원도 비판받을 내용이 분명히 있다. 이유는 뭐냐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욱 그다음에 김홍희 이 두 분 같은 경우 구속 적부심에서 법원 스스로가 소위 구속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 피의자의 신분을 지위를 얘기하는데 뭐 서욱이나 그다음에 서훈이나 두 분이나 제가 볼 땐 장관과 실장이기 때문에 유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가 문제인데 관련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으면 왜 두 분은 밖으로 석방을 시켜줬습니까? 그분은 관련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의 판단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좀 그런 입장에서 왜 법원이 저렇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금호를 걸어놓고 석방을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희 검찰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데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저는 확실하게 참전하신 거예요.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논란에 참전하셨는데 참전했다. 참전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윤건영 의원이 대리해서 읽었고 지금은 예. 페북에 올렸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0년 8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서해 피격 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네. 그 편지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다음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 명예회복시켜 드리겠다. 네. 그리고 내가 직접 챙겨서 투명한 진상 조사를 해서 모든 과정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했을 때 대단히 무례한 짓을 하지 말고 알았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셨으면 될 일이고 네. 참모들에게 지금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실을 명쾌하게 밝히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치 대북 전문가를 하나 꺾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지 지금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에 대한 쌓았던 노하우를 뺐거나 혹은 그 자리를 보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서해 피격 공무원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낼 때까지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지금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오히려 좀 약간 위축되거나 혹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좀 약간 왜곡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